단 4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 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재해도 아니었죠. 사람이 사람을 곤란해 죽인 시간이었습니다.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이유로, 손에 굳은 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살아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혼란 속의 비극도 아니었죠. 한 사람의 사상, 한 사람의 망상, 한 사람의 광기 어린 야망이 국가 전체를 실험실로 만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버리고 번호가 되었고 생각하는 순간 죄인이 되었으며 의심받던 그날 밤, 다음 날을 보장받지 못했던 곳.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야 했을까요? 1970년대 캄보디아, 평등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지옥으로 변했을까요? 그리고 이 광기는 어떻게 단 4년 만에 한 나라를 킬링필드로 바꿔버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지옥이 만들어진 과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침묵의 땅에서 벌어진 킬링필드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동남아시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서쪽으로는 태국, 북쪽으로는 라오스, 동쪽으로는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인구의 92% 정도가 크메르족인데 이들의 조상은 과거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던 민족이었습니다. 12세기에 만들어진 앙코르와트 사원을 보면 당시 크메르 제국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거대한 유적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20세기 캄보디아는 고통의 연속이었죠. 1863년부터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약 90년 동안 이어진 식민 지배는 1953년 11월에야 끝이 났습니다.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이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던 거죠. 독립 이후 시아누크는 강대국들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1955년에 중립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하며 냉전을 벌이던 시기였는데요. 제3세계 국가들은 이 두 진영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미국 정부는 시아누크의 중립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걸 막으려던 미국 입장에서는 캄보디아가 확실한 편을 들어주길 바랐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1970년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론놀이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시아누크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고 미국은 이 친미 정권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문제는 이때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다는 점인데요. 미군은 북베트남군의 근거지가 캄보디아 안에 있다고 판단했고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폭격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지만 론놀 정권은 무능하기 짝이 없었고 이런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캄보디아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고 이건 곧 급진적인 공산주의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됐죠.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폴포트였습니다.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주는 강력한 무장 조직이었는데요. 이들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내세우며 론놀 정권에 맞서 싸웠고 1975년 4월 마침내 수도 프놈펜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민들은 처음엔 환호했죠. 부패하고 무능했던 론놀 정권이 무너졌으니 이제 더 나은 세상이 오겠거니 기대했던 겁니다. 민주 캄푸치아라는 새 국가가 선포됐고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빨리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권을 잡은 지 며칠도 안 돼서 크메르루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는데 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즉시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야 한다는 거였죠. 노인도 환자도 갓난아기를 아는 산모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프놈펜에 살던 280만 명이 단 하루 만에 도시를 비워야 했는데 혁명군은 미군의 폭격이 곧 시작될 거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아침에 잠깐 나간다며 문도 잠그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들은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강제 이주는 참혹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끝없는 행렬이 이어졌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길을 떠난 사람들은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걷다가 쓰러지는 노인들,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들, 출산 직후의 산모들까지 행군 도중에 목숨을 잃었는데 대열에서 이탈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혁명군은 가차없이 총을 쐈죠. 한때 아시아의 진주라 불렸던 아름다운 도시 프놈펜은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됐고 프랑스식 건물들만 텅 빈 거리에 남겨졌습니다. 폴포트는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그는 젊은 시절 프랑스에서 유학하며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빠져들었는데 특히 마오쩌둥의 중국식 공산주의에 심취했습니다.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나 소련의 집단농장 제도를 보며 캄보디아에서도 똑같이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의 계획은 단순했는데요. 모든 사람을 농촌으로 보내 농사를 짓게 하면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럼 나라가 부강해질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도시 사람들은 농사 경험이 없었는데 의사도, 교사도, 공무원도 하루아침에 농부가 돼야 했고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동 시간이었는데요. 사람들은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씩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폴포트는 육체노동이야말로 진정한 공산주의 정신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받는 음식은 고작 죽 한 그릇이었고 영양실조와 과로로 사람들이 쓰러져 갔으며 누가 일을 못한다 싶으면 혁명군은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점인데요. 화폐가 폐지됐고 시장이 사라졌으며 개인 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가게도 은행도 모두 문을 닫았고 돈은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됐으며 학교도 전부 폐쇄돼서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 금지됐고 사람들은 생각할 자유마저 빼앗겼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도 해체됐는데요. 가족끼리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모여 살아야 했고 식사도 함께 해야 했죠. 결혼조차 자유롭지 않았는데 크메르루주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했고 거부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자유연애는 반혁명 행위로 간주됐고 연인들은 숨어서 만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입는 옷도 정해져 있었는데 모두가 똑같은 검은색이나 파란색 옷을 입어야 했고 다른 색깔 옷을 입으면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었다며 비난받았습니다. 이동의 자유도 완전히 사라졌고 국경은 폐쇄돼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캄보디아는 거대한 감옥이 된 거였습니다. 폴포트 정권의 표적은 특히 지식인들이었는데요. 의사,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교육받은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죠. 왜냐하면 지식인들은 옛 사회의 부패한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이고 따라서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것만으로도 의심받았고 안경을 쓰고 있으면 지식인으로 낙인 찍혀 처형당했습니다. 손이 부드러우면 육체 노동을 하지 않은 부르주아라는 증거였고 외국어를 할 줄 알면 외세와 연결된 스파이로 몰렸죠. 처형 방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는데 총알이 아깝다는 이유로 농기구나 망치로 사람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삽이나 곡괭이로 머리를 내리치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고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새싹을 뽑아야 잡초가 다시 자라지 않는다는 논리로 희생자의 자녀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나무에 아기를 던져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는 끔찍한 만행도 자행됐으며 혁명군은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사륙에 몰두했죠. 전국적으로 약 310개의 킬링필드가 만들어졌는데 가장 악명 높은 곳은 뚜얼슬랭이라는 감옥이었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였던 이곳이 고문과 처형이 이뤄지는 지옥으로 변했는데 이곳에 끌려온 사람은 약 2만 명이었지만 살아나간 사람은 겨우 14명밖에 안 됐습니다. 수감자들은 끔찍한 고문을 받았죠.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등 온갖 잔혹한 방법이 동원됐고 고문 중에 죽지 않으면 처형장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뚜얼슬랭은 박물관이 됐는데요. 방문객들은 그곳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수감 번호가 적힌 명찰을 목에 건 채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하죠. 고문 도구들도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 피가 얼룩진 침대와 족쇄를 보면 당시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처형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찍은 사진들도 있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얼굴들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렇게 단 3년 8개월 동안 캄보디아 인구 820만 명 중 약 210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전체 국민의 25%가 넘는 숫자였는데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이 정도 규모의 학살이 일어난 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아로 죽은 사람, 과로로 죽은 사람, 처형당한 사람, 고문으로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죠. 특히 지식인층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의사의 절반 이상이 죽었고 교사들도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폴포트는 또 다른 미친 짓을 벌였는데 바로 베트남 침공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크메르 제국의 영토였던 베트남 남부 지역을 되찾겠다며 1977년부터 베트남 국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그는 베트남인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웠는데 이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위였습니다. 베트남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군사 국가였고 베트남 전쟁을 치르며 단련된 정예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1978년 12월 베트남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는데 캄보디아군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군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남기고 간 첨단 장비까지 갖고 있었죠. 반면 캄보디아군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농민들과 어린 소년병들로 구성돼 있었는데 전투는 일방적이었고 불과 2주 만에 베트남군은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1979년 1월 폴포트의 악몽 같은 정권이 무너진 거였죠. 폴포트는 북쪽 산악지대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그는 게릴라전을 계속했지만 더 이상 예전의 힘은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학살의 진상을 알게 됐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998년 4월 15일 폴포트는 밀림 속 작은 오두막에서 조용히 죽었는데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채 말이죠. 그의 시신은 쓰레기와 함께 불태워졌는데 이것마저도 그가 받아야 할 대가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죽기 전 폴포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다. 내 양심은 깨끗하다. 210만 명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가 얼마나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폴포트 정권 이후 캄보디아는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국가 인프라는 붕괴됐고 경제는 바닥을 쳤으며 지식인이 사라진 나라는 재건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1979년 이후 행삼린과 훈센이 이끄는 친베트남 정권이 들어섰고 1989년에는 베트남군이 철수했죠. 1993년에 유엔의 도움으로 왕정이 복원되며 캄보디아 왕국이 다시 선포됐지만 전쟁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오늘날 캄보디아는 평균 연령이 27세에 불과한 젊은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의 72% 이상이 35세 이하이죠. 이건 폴포트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행됐고 그 결과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가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동남아시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긴 내전 동안 캄보디아 전역에는 약 1,0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됐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도 매달 250명에서 320명이 지뢰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비극은 영화 킬링필드로 만들어지며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기자와 그의 캄보디아인 조수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담고 있죠. 영화를 보면 당시 캄보디아가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영화로는 그 공포를 다 담아낼 수 없고 실제로 겪었던 사람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캄보디아의 현대사는 약소국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의 희생양이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식민 지배, 냉전 속 강대국들의 계산, 하늘에서 쏟아진 폭격, 그리고 내부의 광기. 이 나라는 선택권조차 없이 전쟁과 학살의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찬란했던 크메르 제국의 후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캄보디아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것이 바로 킬링필드였습니다. 이 비극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도 캄보디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가족을 잃은 순간을, 눈앞에서 벌어졌던 학살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공포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킬링필드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념이 인간보다 앞설 때, 권력이 생명을 숫자로 바꿀 때, 사회가 얼마나 쉽게 지옥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를 들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비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질문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킬링필드를 기억하는 일은 캄보디아를 위한 일이자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